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렬입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2021년도 회계교육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규정 개정 안내 사항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다각화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각화와 관련이 없는 기타 규정 개정 사항 설명드린 이후에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청렴이나 부패 방지 관련 유의사항들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다각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12월부터 꾸준하게 공청회나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공모 추진, 그 다음에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공모 추진 등이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파트너 기관들에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내용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체계의 변화나 추진 일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략형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 자료에 사업비 규모와 사업 기간에 따라 이제 각 파트너십 사업의 구분을 좀 지어놨는데요. 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길고 가장 규모 있게 진행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연간 코이카 분담금이 최소 10억에서 20억 원 가량 투입이 되고, 한 개 단위 사업이 최대 5년까지 이제 그 설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속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최대 15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기존에 이제 주제별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었던 것들이 이제 유지되는 사업 추진 형태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최대 3년간 단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지속 사업으로 지원할 시 최대 9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분담금은 시민사회 파트너의 경우에는 연간 5억 원까지, 아카데미 파트너의 경우에는 연간 3억 원까지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2021년 이제 초에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요. 단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최대 2년, 그러니까 2년짜리 사업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 사업으로 최대 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연간 코이카 분담금 예산이 1억 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과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구분을 보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파트너 기관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수행 실적이 1회 이상 있어야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이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민간협력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처음으로 코이카와 협력하고자 하는 파트너 기관의 경우에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먼저 이제 사업 제안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한 규모와 이제 기간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의 이제 재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사업비 집행 역량, 그다음에 사업을 이제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 달성 능력들을 좀 심도 있게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체 재정 규모, 어떤 회계년도 종료일이라든지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가액이 연평균 5억 원 이상일 것, 3년간 이제 그 자산 가액을 봤을 때 공모를 참여하기 직전이어도 자산 가액이 어쨌든 최대한 5억은 넘어야 되는 게 이제 조건이고요. 공모 개시 전 3년간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연평균 2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사업이 코이카 사업비만 20억 원 정도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가 지원하시길 이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모 개시 전 3년간 연평균 수입액이 최소 20억 원을 초과할 것. 그리고 코이카 민간협력 수행 실적이 5년을 초과하는 단체들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진입하실 수 있다. 이런 사업비 규모적 측면과 기간적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분인데요. 정부 정책의 부합 요구, 이거는 이제 코이카 입장에서 우리 파트너, 시민사회 파트너 기관한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행에
운영 과정에서의 자율성, 우리 파트너 기관에게 얼마나 큰 자율성을 부여하느냐, 이 차원에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이나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현장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형성한 다음에 코이카와 협력하고자 이제 제안서를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매년 이제 공모의 방향이라든지 올해 공모에는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달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쩌면 그 파트너 기관의 어떤 기획의 자율성을 좀 둔다라고 본다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CPS나 아니면 코이카 CP에 바로 직결되고 연계되는 사항들, 그리고 해당 국가,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협력 대상 국가의 SDG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필수적으로 그 지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요구 수준이 더 높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그런 취지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좀 높여놓고 이제 좀 어느 일정 정도 조직 역량들을 심사 기준에도 이제 반영해 놓았는데요. 그러한 파트너 기관들은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좀 자율성을 좀 담보해 놔서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좀 자율성은 되게 포괄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내서의 기준에 따라 뭐 예산도 집행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다음 변경 관리도 진행하게 됩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 코이카나 코웍스와 함께 월간 보고 체계를 활용해서 매월 이제 사업의 이슈 사항이라든지 변경 관리의 필요 사항들을 함께 점검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코이카나 코웍스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상호 학습 기회 같은 것들을 충분히 부여해서 우리 코이카랑 협력하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관도 성장하고 개발협력 사업들을 좀 더 양질의 내용으로 성과로 달성하는데 좀 가능하도록 좀 자율성보다는 더 많은 인풋을 드리는 형태, 저희가 참견하거나 간섭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그런 전문성들을 좀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추진됐던 사항들인데요. 제한형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규정에 어떻게 보면 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었고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후관리 사업들을 이제 명문화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형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각 사무소에서 제출한 컨셉 페이퍼들을 컨셉 노트들을 좀 공개를 하고 관심 있는 파트너 기관들에게 좀 제한형 공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제한형 사업 같은 경우는 코이카의 요구사항, 코이카의 CP라든지 수원국, 그러니까 협력 대상국의 좀 요구사항들이 좀 일치하거나 좀 유사한 경우에 코이카 입장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이런 것들을 좀 시민사회 역량과 전문성으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형성하고 발굴하는 사업보다는 일부 이제 코이카의 수요에 더 접근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의 추진 형태나 추진에 관한 규율 내용들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을 따르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과 좀 다른 점은 제한형 사업은 해당 연도 상반기에 공모를 추진하고 후보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연도 공모가 이루어진 연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과는 조금 일부 다릅니다. 사후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 산하의 이제 민간협력 부서들과 좀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상 사업들을 그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 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절차를 한번 거친 이후에 그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 기관을 약정으로 진행을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 공모 이후에 사업 착수 전에 체결하는 약정처럼 약정을 통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코이카 그 PMC 사업이나 다른 용역들처럼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할지, 어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기술과 뭐 저렴한 가격을 갖춘 단체가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제 성장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구분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 사업은 어쨌든 코이카의 그 사무소의 수요 중에서 사후관리로 진행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과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중간 단계 정책 부합의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주제별 프로그램 하나만 존재하던 방식에서 사업 기간과 규모별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성장형 파트너십의 어떤 방법론을 이용하지만 코이카의 수요에 맞는 제한형 사업이나 사후관리 사업도 또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이제 민간역 사업 규정과 비영리기관 대상 민간협력 사업에 관한 지침, 이렇게 두 개 규정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민간협력 사업 규정 하위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일반 규정으로 하고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을 해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이제 관리 요소들만 별도로 추가되거나 별도로 다루어야 되는 요소들만 이제 지침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특별한 적용 내용만을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운영의 차별점 중에는 사업 수행의 자율성이나 사업 관리의 협력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참여 자격을 높이고 수행단체의 조직 역량을 심의하는 이제 방법들을 좀 도입을 했고, 실제로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도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사업 수행 역량을 보는 조직 역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4단계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협력을 좀 강화하는 요소로는 코이카, 그리고 수행단체, 그리고 현지 사무소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설치해 놓고 연일회 정도 이제 사업과 관련된 주된 이슈라든지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운영에 관한 좀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협력의 어떤 틀거리들을 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형성이 되면서 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내에서 민간협력 사업의 전문성이 높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좀 단체들이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서도 계속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 가능한 단체들이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이렇게 플랫폼을 다각화한 효과가 조금 좀 상쇄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종류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이제 좀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상당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참여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당장 이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파일럿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라든지 뭐 기한을 조금 유예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나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단체들의 어떤 그 선정 가능성들을 유보해 놓기 위한 좀 포용적인 수행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사업 운영 권한이나 성과 목적 달성이 굉장히 집중되고 그런 부분에 좀 요구 사항이 크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이카랑 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 요건 중에 현지 CSO랑 반드시 협력하도록 하는 또 요구 사항들을 부여해 놨고 우리 현지 CSO들이 또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 항목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 수행하는데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행정 소요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좀 목적한 그 SG 성과 목표 달성에 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반기 보고 체계와 달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연례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 연차별 예산의 50%까지는 사업 수행 파트너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이 공공재정이 상당히 많이 부여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목적이 굉장히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2단계 정상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필수 성과 목표에 관해서는 좀 함부로 하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성이나 책무성도 많이 부여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좀 별개로 실제로 원래 운영되던 규정 중에 좀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안내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사업 수행을 해봤던 우리 파트너 기관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예산서부터 이제 구분해서 그 같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로 정산까지 예산 편성부터 운영 정산까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2022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 통합 운영의 시점은 규정 개정은 올해 진행이 됐지만 22년을 기점으로 이제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구분해서 격리하는 것들을 폐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요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 전 상황을 보면요. 편성 시부터 정산 시까지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구분해서 관리했었습니다. 편성 때 보면요. 동일 목적의 집행 예정 항목에 대해서도 총 금액은 이제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합산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세목을 별도로 정해서 짜셨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결국 예산서가 잘못 작성된 거고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변경하는 소요들이 발생을 하는데 변경할 때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 간에 또 전용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세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좀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 세목 내에 그러니까 동일 목 내에 세목 간 자율 변경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놨는데 분담금 간 어떤 분리 운영 때문에 동일 목 내 세목 간 전용이어도 세목을 신설해야 되는 좀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정 체결 시에 그 통장을 이제 코이카 분담금 전용 계좌랑 파트너 분담금 전용 계좌로 별도로 이제 개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분담금 간 분리해서 정산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에는 그 이행보증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분담금 입금 전에, 그러니까 지급 전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너 분담금으로밖에 집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저희가 뭐 구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파트너 분담금으로 집행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게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 일반 관리비도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그 파트너 분담금으로 집행하도록 가이드는 할 예정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 예산서가 세목이 그냥 총금액으로만 이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성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좀 최소화했고, 요런 거 따져야 되는 사항들, 좀 우리가 검열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행정 소요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일 목내 세목간 전용이라든지 동일 항목 내 뭐 목간 전용이라든지 자율 전용이 가능했던 항목 중에서도 분담금 간 전용이기 때문에 세목이나 목을 신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더라도 행정의 소요에 좀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대장 작성에도 좀 일부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통해서 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좀 행정 효율이다. 예산서 작성부터 운영, 정산까지 규율 체계를 하나 제거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행정 절차를 해소했다, 간소화했다. 이런 것들은 좀 코이카의 노력을 좀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파트너 분담금 집행률 좀 제고를 위해서 파트너 분담금 반납 산식을 우리가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분 격리의 목적은 뭐였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파트너 분담금이 안 쓰여지거나 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파트너 분담금 반납 산식을 별도로 활용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발생된 이제 그 수단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뭐 파트너 분담금은 미집행 잔액일 경우에 반납받지 않는 방식으로 아예 개선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던 뭐 파트너 분담금을 일부러 해태해서 집행을 덜 한다든지 좀 나중에 집행하려고 유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도 코이카 분담금을 지급받을 요건으로 코이카 우리 약정서나 이제 안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 아웃풋 지표의 90% 이상 각각의 성과 목표 달성, 그리고 그 직전 연도의 연차 예산의 총 80% 이상 집행을 요건으로 했었는데, 이 요건 중에 직전 연도 연차별 예산의 80% 이상 집행을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너 기관의 부담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사업 기획 시에 우리가 9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 계획 측면에서도 현실적이고 좀 실현 가능한 이제 집행 예산 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17년도부터 19년도 현재까지 이제 정산 검토 결과를 보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낸 것이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의 특수성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 시민사업력 프로그램 수행 사업들을 보면 집행률이 98%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 파트너 기관에도 큰 부담이나 어려움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나 판단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도입하는 건 그 파트너 기관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합 운영에 관한 것은 22년부터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가 구분 격리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각 한 줄마다 각 세목 한 출 내역마다 한 줄마다 다 있고
총계를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고 전제하면 그냥 통합된 예산서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로 옮겨 담거나 변경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행정적인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반납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반납 상황의 어떤 전제는 코이카 분담금 5억 원, 파트너 분담금 1억 2,500억짜리의 사업입니다. 연차별 예산이 바로 8대2 딱 정확하게 맞춘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정산했을 때 불인정 금액이 각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개정 전이라면 95%를 집행을 해도 파트너 분담금은 500만 원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 후에는 파트너 분담금은 우리가 반납받지 않습니다. 코이카 분담금만 반납받고 이 미집행 잔액은 반납받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95% 미만을 쓴 단체들은 주의 제재들이 부여가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고 어쨌든 코이카가 뭐 수익을 내는 단체도 아니고 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출연한 예산을 우리가 수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집행 잔액은 돌려드린다. 파트너에게 다시 귀속되고 코이카 분담금의 잔액만 반납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예산을 꽉꽉 채웠을 수 있는 것으로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파트너 기관에는 부담이 될 사항들이 줄어들고 이익은 발생한다라는 점들을 좀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청회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시민사회 우리 파트너 기관들은 현물 재원의 확대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고 기존에는 인건비만 이제 현물 재원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파트너 분담금의 절반만 인정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물 재원을 인건비, 물품, 부동산으로 확대를 하고 파트너 분담금의 절반만 비연금성 재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체 다 현물 재원으로 분담하실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진행할 그 예산서 작성 교육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월 단가와 투입률, 참여 기간을 곱하면 인건비로 현물을 투입하는 금액이 바로 산출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파트너 분담금 중에 현물 재원으로 분담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이고요. 요것들을 입증하려면 이 사람의 월 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수적으로 서류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참여율이 100%인 전담 인력은 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 월 단가 투입률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신뢰해서 현물 재원의 분담 내역을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 현물 재원과는 또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각 참여 인력의 단가나 투입률을 좀 확인하는 취지 그리고 우리 참여 인력의 안전성을 좀 관리한다는 취지로 우리 그 참여 인력에 관한 사항들은 또 우리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그 코피스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좀 개선을 했어요.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라는 현물 재원 이제 분담 방식이 새로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업체나 어떤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았을 때 그걸 바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노트북 한 30개가 후원이 들어왔는데 돈으로 노트북을 또 사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트북을 바로 우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서 쓸 수 없는 물품이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업 관련성이라는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이 물품의 단가 뭐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가격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뭐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 재산적 가치를 참 측정하기가 또 어려운 그 물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막 가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가장 객관적인 건 조달청 이제 나라장터에서 동일 스펙의 물품에 대한 그 제품 가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뭐 어떤 기부하시는 분이 기부처에서 후원을 하실 때 물품을 구매해서 후원하셨다면 실제로 구매한 영수증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물품의 금액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가와 수량을 이제 곱하면 물품으로 현물 투입할 때 그 금액이 산정되고 이만큼이 현물 재원으로 투입됐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가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이게 수량이 제대로 우리 사업에 진짜로 투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수조서라든지 사업 추진 현황 결과 보고서 이런 거에 실제로 이 물품들이 몇 개가 어떻게 투입됐는지 여부들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세한 사항은 또 그 예산서 작성 교육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희 그 성장형 사업이 기본적으로 3년 최소 이제 3년 사업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고려한다면 투입되는 물품의 내용 연수가 적어도 5년 이상은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소모품 같은 건 제한이 없는데 그 내용 연수가 있는 그 물품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좀 내용 연수를 갖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달청 고시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다.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 이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감정평가서라는 전문가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그 금액을 인정해 드리고요. 실제로 실거래한 뭐 내역이 있거나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 자산 가치를 또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반드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업에 전용으로 쓰이는 거, 우리 사업에만 쓰이는 용도의 부동산만 현물 재원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재원의 확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서 작성 교육할 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컨소시엄의 구성과 공동 이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컨소시엄을 장려한다라든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 간 협력들을 좀 활성화하는 것들이 코이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요구 사항이었는데 컨소시엄들이 좀 형해화, 그러니까 컨소시엄의 실질은 없고 좀 효과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행정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요구하는 컨소시엄은 뭐다, 컨소시엄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개 사업을 뭐 지역을 분리하거나 활동을 분리해서 이렇게 한 A 단체와 B 단체가 분리해서 이행하고 A 단체나 B 단체가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이카한테 A 단체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고 B 단체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는 A 단체, B 단체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의 사업의 컨소시엄이라는 주체가 코이카와 협의하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근데 이 컨소시엄 단체라는 것들이 사실은 관념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업을 제안할 때에도 대표 파트너 기관이 둘 중에 A 단체나 B 단체 중에 하나의 대표 파트너 기관이 대표로 그냥 이제 사업 제안서를 올리게 되고 약정 체결을 할 때에도 공문 행위를 할 때에도 A 단체의 대표 파트너 기관이 A 단체라고 한다면 A 단체의 명의로 공문 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약정서는 뭐 두 단체 다 같이 쓰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소통 창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의 소통 창구가 이 사업을 전부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컨소시엄은 좀 받아들여셔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결합한 단일한 사업 수행 파트너 기관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하겠다. 컨소시엄 소속 양자 혹은 다자가 수행하는 내역들을
단일한 수행 파트너 기관, 이 하나의 컨소시엄 단체로서 코이카랑 협의를 하게 된다. 단순히 독립적인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제한해서 분리된 형태로 관리하는 것들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의미거고요. 실제 사업 내용은 분리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B단체에서 하고 이 파트는 A단체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 사업의 성과와 예산과 뭐 반기 보고나 이런 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주요한 의사 소통과 공문 행위는 대표 파트너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하나의 뭐 단체를 더 형성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좀 일부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지속 사업 1단계 사업 3년을 하고 종료 연도에 내년도 사업을 제안을 2단계로 하고자 하는 파트너 기관도 다른 사업들이랑 동일한 기준이랑 동일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도 사실은 크게 필요치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 수행 역량도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성과를 좀 우수한 역량으로 잘 진행했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속 확산돼서 성과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 확산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관점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도 별도로 하고 좀 심사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고 대신에 진짜 지속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심사 절차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올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21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단체는 2022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코이카에서 좀 뿌릴 거예요. 수요를 확인할 거예요. 종료되는 사업들 전체에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22년도는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라고 회신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속 사업 제한 예정인 사업은 올해 2021년도 종료 연도의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를 이 2년 반 동안 실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로 대체해서 제출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출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는 코이카가 심사 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 내지는 현장에 있는 코이카 사무소랑 이제 합동으로 이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실제로 그러한지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좀 시사하는 바가 뭔지 확인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와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가 지속 사업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심사 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반기배 사업 추진 현황서는 보통 8월 30일, 그러니까 상반기 반기배 사업 추진 현황서는 8월 31일까지 제출 기한인데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는 사실은 7월 말까지는 제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의 사업 수행 결과,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거랑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된 사업 수행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보다도 한 1개월 먼저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면 심사까지 기한 동안 코이카에서는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면 심의할 때 이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쏙쏙쏙 넣어서 심의위원들이 파트너 기관이 추가 제출하는 제안서와 같이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심사 기준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의 심의 기준하고 차별화된 내용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종료연도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체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올해 종료되는 사업만 지속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종료된 사업인데 1년 텀을 뒀다가 올해 공모에 참여해서 내년도 착수하는 지속 사업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종료 평가가 완료됐으면 종료 평가 결과 보고서로
이제 뭐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이런 거는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도 그걸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는 사실은 2차 분담금을 지급해드리는 요건의 그 검토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결국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올해 2021년도 전체 예산 중에 40%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제출 기한이 8월 31일까지 좀 2달간 여유 있게 드렸던 이유는 40%를 쓰시는 과정 그 일자가 좀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출 기한을 충분히 드렸던 것인데, 그 40%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는 어쨌든 7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40%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달성할 수 있으면 달성된 내용으로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를 한 번 더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는 어쨌든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거니까 뭐 승인이나 뭐 이런 절차를 거둘 필요는 없지만, 8월 31일 이후에나 이제 40%가 달성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그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기한 연장시켜 놓고 8월 31일까지는 또 이때까지 임시 보고서도 또 제출하시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현장 점검 결과까지 통해서 한 번의 심의로 이 지속 사업 여부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좀 면접의 좀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이 시스템, 우리 코피스 시스템, 파트너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인력 관리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19년이던가요? 19년에 있었던 스리랑카 이제 테러, 그리고 뭐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사업으로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소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파견 인력과 본부에서 서류상 관리하고 있는 또 파견 인력이 상이하거나 다른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도 한번 이제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실행계획서상의 참여 인력과 예산에서상의 참여 인력을 반드시 일치시키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인력은 실행계획서에서도 제외해라. 물론 이제 국공립대 교직원이나 이제 교원들 경우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생기는 부분은 또 인정을 해드리지만, 어쨌든 그걸 일치시키라는 또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것과 좀 일관성 있게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 인력이 누구인지,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인력이 누구인지를 좀 확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지부장님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진 않지만 사무소와 이제 뭐 좀 간담회를 하거나 사업과 관련돼서 뭐 협의를 할 때는 같이 회의도 참석하시고, 근데 실무자만 이제 우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사무소에서는 지부장님이랑 그 실무자가 모두 파견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업 실행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지부장님은 우리 사업에 투입 인력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조치하고 관리 체계를 좀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좀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좀 개선 사항이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파견 인력들의 경우에는 그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코이카 현지 사무소를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코이카 내에 있는 그 안전관리 센터에도 좀 이제 검토를 받아서 파견 여부를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좀 준수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규율 체계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번거롭지만 만회하나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제재 수단이나 조치들도 좀 결부시켜 놨다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의 상세한 이제 코피스 활용 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들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다음 교육 내용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굉장히 이제 파트너 기관한테는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위반행위 처리 기준이 조금 구체화되고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해왔던 맥락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 뭐 간소화해주고 규제 혁신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 사업의 또 책무성은 좀 구체화하고 지킬 것은 명확하게 지키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걸 다 제재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것들은 적어도 꼼꼼히 챙기셔라라는 가이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렸다시피 인력관리 방안은 꼭 준수하셔야 되고, 현물재원의 출자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후적으로 변경, 그러니까 제안서 제출할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내용들을 넣어놨다가 우선은 현물재원으로 이제 채워놨다가 재원이 없는데도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주의제재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사업비를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가 다른 데랑 섞여버리면 사업비가 유용됐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계좌 사용 의무를 이렇게 안내서 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유지해왔던 것들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주의,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또 여러 계좌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계좌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부주의로 이제 그러니까 오납입을 한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 파트너가 임의적으로 이제 당장의 집행을 위해서 다른 계좌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빈번했어요. 이거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사업들에서도 좀 그랬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좀 주의제재 기준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미준수했는데 부주의한 경우는 경고,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좀 고이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참여 제한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현물 출자 내역이 허위인 경우, 뭐 신품인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품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입되고 배치된 것까지 보고하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신품이 아닌 거라든지, 부동산이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완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거기다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건물 다 압류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업 예산의 용도의 사용에 따라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정만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오류 때문에 우리 사업에 좀 참여를 제한시킬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긴 한데 정상 검토 이제 들어가야 된다. 회계연도가 끝났으니까 정산조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명문에 규정을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계교육 그리고 뭐 공모 설명회나 실행협의 OT 뭐 이럴 때마다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요. 이 코이카와 협력하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도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렴이나 부패 방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주지하고 계셔야 된다.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 검토를 좀 뭐 허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유용한다든지 이런 일체 행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확산이나 안전적인 추진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절대로 조심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코이카로 연락 주시거나 코이카 감사실에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면 인권 실천 서약서도 받고
인권 영향 평가를 위한 뭐 교육이나 뭐 세미나도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참여 인력이라든지 수혜자들한테 발생되는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뭐 갑질이나 인권 침해,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뭐 이제 고위가 갑질행위 신고 센터라든지 뭐 필요하면 국민권익위 이런 곳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문제 발생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권익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정상 검토를 맡아주고 있는 회계법인이 우리 회계법인인데, 우리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회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사업 담당자라든지 뭐 회계 담당하고 있는 저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에 직접 요청을 하셔가지고 회계 컨설팅을 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규정 개정 사항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